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교사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정치적 표현과 자유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서현정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김건호 부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안정석 부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진강 기획실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세 분의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이해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해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사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힘차게 해주신 우리 한창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계엄, 대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은 대선 기간 동안 온 거리에 홍보물로 그리고 현수막으로 기재된 구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불평등과 불공정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공약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탄생한 정부와 특히나 22대 국회에서 한창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가 하나 되어서 교사 공무원들의 염원인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 발언은 석현정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석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살아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묵묵하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현장의 공무원 교원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 많이 위축되고 국민들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살고 싶지 않은 120만 공무원과 교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창민 의원님이 앞장서서 발의해 주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법안 발의가 아닙니다. 많은 부끄러워하는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며 국민의 봉사자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공무원 교원들의 간절한 영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서는 당연한 것이 정말 당연하게 되도록 우리 공무원 교원도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공무원 교원들이 국민들 곁에서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교조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사 공무원들은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발의되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번번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기본권 보장의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외치고 있고 그 힘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그리고 국정과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은 교육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수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사망 소식에 국민들이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그런 죽음이 이어지고 있을까? 교사들은 묻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그리고 의견도 낼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출마도 하고 후원금도 내며 정당 가입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대통령을 파면시켰지만 정작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2차례 시국선언과 광장투쟁을 진행했던 교사들은 보수단체와 교육부의 고발로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함에 당연히 맞서겠지만 현재 교사들이 대통령 파면 이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번 한창민 의원님의 법률 개정안은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공무원도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내며 그리고 비판적인 의견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도 배가 산으로 가는 정책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근무 시간에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려면 구시대에 여러 법안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한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순리입니다. 새 정부와 국회에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노동조합의 분들과 그리고 공동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지방 공무원들에게 부당명령 거부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발의로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며 내란을 저지시키는 데 기여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법이 지난 수십 년간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일하고자 노력하다가 징계를 받은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부당한 비난에 맞서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살아있는 영혼을 지키고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온 우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직원 노조의 대표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이분들을 대표자로 보내주신 공무원과 교직원 조합원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들이 두 가지 핵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고 한 가지 보편적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종의 의무만 명시한 현행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에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선고에서 공무원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헌법 수호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위헌 위법한 명령은 물론이고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명령에 대해서도 단호한 거부 혹은 소극적 임무 수행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로 인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시는 내란에 휘말리거나 부당 위법한 행위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같은 자에게 복종할 권리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직무 이외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여느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고 지지정당의 당원이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단행동으로 부당한 것들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침해를 마치 일상 업무처럼 처리해왔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했다고 선언하자 노동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장들마저 현행법 위반이라는 공문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서 19일까지 경기도 양주구시청은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강도 감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SNS 계정을 만들어 선거에 관한 의견을 쓰고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위라고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퇴근 뒤에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찬성글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되는 이 현실,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은 근무 시간에 정치적 중립의 원칙마저 짓밟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현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작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33인은 국회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이유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위헌 위법적 행동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검찰 내부망에 집단 성명서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들이 근무 시간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에 따라 검사 탄핵권을 행사하려는 국회를 공격한 초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검사들은 공공연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 상식적인 공무원들은 상식적인 정치적 행위마저 위법으로 판단하고 부당한 노동행위로 탄압하는 것이 어찌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사회민주당은 고위공직자들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부당명령 거부권과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온전히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에서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이번만은 반드시 제대로 된 국가공무원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문이나 관련된 보도자료는 별도로 기자회견 후에 각 기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혹여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뒤에 백브리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당장 야당 의원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 6월 27일 이재명 대통령께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를 정식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국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으로부터 답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시다시피 정치한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말만 있었지 행동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화 없는 협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 없는 국정은 균형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완벽한 일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함께를 추구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공통의 목표부터 협력하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아무리 견해가 다른 상대라고 하더라도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관계라면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 그러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민당의 행동 사이에 너무나도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은 야당의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제안을 일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국값을 자처한 사이 민주당은 배드캅이 되어 독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은 정말로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치를 위한 역할 분담입니까? 아니면 미리 짜고 치는 각본입니까? 만약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말은 허울뿐인 명분에 불과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30조 5천억에 달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또 국무총리 인주, 또 장관 인사청문회, 민생안보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이 시간에 민당 숫자만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권력 쟁취의 장애물로만 여기는 정치,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고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그 끝에 남는 것은 갈등과 파국과 그리고 국민의 실망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책임있는 리더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산적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치를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하고의 진정한 대화의 요청에 이제는 응해 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정 협치를 원하신다면 그 말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인사 부분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기자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황명필 최고위원 참석했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 참석했습니다. 이혜민 최고위원 참석했습니다. 신장식 원내수석 참석했습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권익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서울 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규현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습니다. 그 덕에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기소, 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입니까? 이진수 차관에게도 묻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윤석열 석방은 옳았습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게 정의입니까? 법무부 인사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치검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두 사람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sak풍에도 천막농성해가며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마땅히 분리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이고 국격입니다. 봉 수석과 이 차관은 이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에서 예약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택배노조 한진 지부의 현장에 관련 기자회견이고요. 네, 바로 사회 보실 분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한진 택배 여주 대리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수수료 삭감과 이중 공제 행위,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원청 한진 택배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리점 갑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저는 전국 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방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당 사태의 피해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물론 전국 택배노동조합 한진본부 김찬희 본부장님, 그리고 이명수 지회장님, 그리고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탄 발언은 김찬희 전국 택배노동조합 한진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주대리점의 불법 수수료 삭감 사태와 이를 방치하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을 규명하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본부 본부장 김찬희입니다.
지금 여주 대리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를 짓밟는 불법과 착취가 전국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천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습니다. 한진택배는 대리점 구조를 설계하고 기사들의 업무량과 작업 방식, 심지어 서비스 기준까지 직접 통제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넘게 뛰게 만든 시스템도 한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수료를 빼앗고 불법 공제를 자행하는 현장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여주 문제에 대해 원주지점은 그건 대리점 소장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누가 보호받고 누가 책임집니까?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이 구조가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집니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주 대리점은 즉각 배송 수수료 삭감을 철회하고 관리비 명목의 불법 공제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진택배는 대리점의 불법적 운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실질적 사용자로서 택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원청 사용자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에겐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에겐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적 사각지대 문제를 짚고 국회 차원의 노조법 개정 과제와 입법 방향에 대해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택배 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 원청 회사가 있습니다.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 회사에 있지만 택배 회사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택배 회사에 직접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건당 수수료는 내리겠다라고 하는 택배 회사의 행포에도 잘릴까봐 변변찮은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배송구역을 할당받지 못할까봐 죽을 것 같은 몸 상태에도 개처럼 뛰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의 택배 노동자의 현 주소입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그 권리가 지금의 원하청 구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 원청회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입니다. 진짜 사장과 얘기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담은 이 법이 20년간 지난한 논의 끝에 겨우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숙의 윤석열에 의해 막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사회 대개혁을 실현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 피해 기사들의 실제 현장 실태 그리고 수수료 삭감 및 관리비 공제 사례를 고발하고 노조 가입 후 드러난 불법적 행태와 조합원들의 절박한 현실을 생생히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택배 여주지회장님이신 이명수 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진택배 여주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 기사며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는 임용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많은 압박과 협박 속에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조합원들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하루 종일 택배를 배송하는 택배 노동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쉼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피해를 안 드리려고 식사는 거의 걸른 채 아침 7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리점장이 저희 수수료를 건당 200원에서 300원을 삭제를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도 알 수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담당하고 있는 원주지점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권한이 아니랍니다. 도대체 저희는 이 억울함과 속상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가 일한 만큼 받고 불법적으로 삭감되는 금액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 삭감 지급 이미 시작됐고 관리비도 개인당 금액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평균 20만 원씩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금에 의해서 조성된 분류비도 택도 없는 금액으로 저희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쭤봐도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답한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정이 북받쳐갖고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오늘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집약한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택배노동자 김태형 조직부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배송 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 수사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오늘 우리는 현행 노조법 2조가 현실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하청 다단계 구조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고발하려 이 자리에 섰다. 한진택배 여주대리점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하고 관리비 명목의 불법적인 공제금을 갈취하고 있다. 이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희생으로 얻어낸 2021년도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의거해서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진택배 여주지점에서는 일개 소장의 권한으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같은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택배 상품 하나당 건바이건 수수료를 임금으로 생활한다. 그 건바이건 수수료를 하루아침에 삭감해서 월 소득이 100에서 150만 원 삭감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어디 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 현실이다. 하루 아침에 수수료 삭감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런 상황에 노동조합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허탈해하고 있다. 그나마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 공제, 이중 착취를 당했다는 것을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서야 알았다. 배송기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시간 노동 속에서도 택배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수수료 삭감과 책임 전가뿐이다. 이대로라면 누가 이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현장의 기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적 착취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하는 원청 한진택배의 무책임한 태도이다. 택배 현장에 대리점 구조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택배 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을 행사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는 주체로서 한진택배는 당연히 대리점의 불공정, 불법 행위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한진택배 원주지점에서는 여주 대리점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는 기사들에게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발뺌하기 바빴다. 한진택배는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피해 기사들을 위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법 2조는 단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상적으로 업무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진택배도 분명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조법 2조의 허점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다. 그 책임 회피의 대가는 현장 노동자들을 향한 불법적인 착취와 강탈이다. 한진택배는 말로만 동반자를 외치며 실상은 대리점의 책임을 떠넘기고 현장 기사들의 억울한 희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의 행태를 끝까지 방조하고 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처럼 노조법 제2조, 제3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하지 않는 한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의 갑질과 불법적인 착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원청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섭과 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현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소장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여주 대리점은 일방적인 배송 수수료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여주 대리점은 관리비 명목의 이중 착취를 전면 중단하라. 한진택배 원청은 대리점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진행하라. 한진택배 원청은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상생 방안과 대리점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장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제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여주 대리점의 불법 행위가 철회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불법적으로 수수료 강탈하는 대리점장 규탄한다. 대리점의 착취를 방치하는 한진택배는 공범이다. 즉각 책임 있는 조치로 응답하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수수료 강탈 철회하라. 정부와 국회는 다단계 하청구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2025년 6월 30일 전국 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예, 이것으로 한진택배 여주대리점 규탄 기자회견 공식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국민의힘. 끝내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거부합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지만 돌아 도로 친윤당으로의 회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취임 당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 기득권이 변화를 막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탄만 하고 퇴장했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 감사 등 턱걸이 수준에도 못 미칠 개혁안조차 당내 기득권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도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겠다니 국민의힘은 끝내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거부하는 것입니까? 내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며칠째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 논평 없이 침묵한다고 해서 내란 동조의 과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작태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 지역과 60, 70대에서마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드롭에만 국민을 위한 변화, 쇄신, 포용, 통합을 내걸지 말고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 진정 어린 사과에 나서십시오. 국민 누구도 도로 친윤당을 원치 않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구성의 첫 단추를 띄우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구성의 첫 단추를 하루빨리 띄우겠습니다. 신속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또한 김빈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정부 민생 총력 체제 가동의 출발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늦어도 7월 3일에는 총리 인준안을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생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시한을 더 이상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는 생떼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자체 청문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정녕 국정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지우기도 전에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방해할 국리부터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우선입니까? 절박한 국민의 삶을 안다면 무책임한 발목 잡기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의 민생 발목 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 처리 등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생 방해 세력 국민의힘은 하루가 급한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퇴장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추경 예산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트집 잡고 있지만 정작 민생 회복을 일방적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민의에 기닫고 내란 수개만 감싸던 내란 정당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매일 찾아가서
추경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어렵사리 추경안을 국회에 송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예결위원장 선출을 방해했습니다. 민생을 망가뜨린 내란 동조 정당이 민생 회복에 앞장서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민생 방해 정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하루가 급한 국민의 절박한 사정이 보이질 않습니까? 30조 추경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만을 하며 추경에 발목 잡겠다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놀랍습니다. 지금 고물가에 초저가 상품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가혹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확장세를 이어오던 편의점조차도 올해는 4개월 연속 폐점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국민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국민은 나 몰라라고 무작정 보이콧만 외치는 국민의힘 행태는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추경은 민생 이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입니다. 추경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민생 방해 내란 동조 정치이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6월 임시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수사기관도 모자라 수사 받을 사람마저 고르려 드는 내란숙의 구속이 답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15시간의 소환 조사를 딴지와 해피로 버티다 5시간만 조사를 받고 기가했습니다. 심지어 날인마저 거부하며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피의자의 태도입니까?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려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버꾸라지 짓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윤석열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까지 불법이라고 우기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수사기관, 수사 방식도 모자라서 수사 주체마저 쇼핑하듯 고르려 합니다. 2차 소환 통보에 건강과 방어권을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그동안 사법정의를 입에 올리고 살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수계의 오만 방자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내란 세계의 버꾸라지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계에게 남은 것은 구속 수사일 뿐임을 똑똑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정보위원회 간사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혐의와 12.3 내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평양상공 무인기 사태 관련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훨씬 이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전 국토와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몰아갈 수 있는 윤 정권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책동에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훗날 내란을 주도하게 되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등 윤석열 정권 수뇌부들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등 말을 바꾸면서 회피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그러한 평양 무인기 보낸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평양의 삐라를 살포했다가 떨어진 무인기는 당시 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결탁해서 병영도 인근에서 바지선을 띄워서 그 바지선 위에 무인기를 설치하고 발사시킨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 제가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백령도에 보낸 그 무인기와 별도로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서 하나는 연천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평양에 2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은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종의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드론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이 직접 무인기를 관리 담당하는 소령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습니다.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여 언론과 국회 그리고 군 수뇌부에 제공했습니다. 이 모 대령, 송 모 중령, 우 모 중령 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당시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폐한 것이죠. 12월 3일 내란이 5일이 지난 12월 8일 갑작스럽게 드론 작전사령부 창고의 화재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12월 1, 2 양일 사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우리가 보낸 것이야, 이번 무인기 우리가 보낸 것이야 라고 자신의 후배에게 발언한 점도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윤석열과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즉 10월 12, 13일경 북한에서 한국이 보낸 무인기에 대한 발표가 있자 그 보도를 보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너무 좋아했고 그 뒤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드론 사령부를 위시하여 몇 개의 곳에서 추가로 드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백만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기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전쟁 유발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자신들 개인이 마음껏 파괴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군이 부여한 국군 통수권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노는 불장난, 불쏘시개의 도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격 미달이며 안보를 파탄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책동, 전쟁 유발 책동은 윤석열이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하던 국구 통수권을 장악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윤석열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비상계엄을 앞두고
드론을 전쟁 유발 책동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즉 2022년 12월 6일 윤석열의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니까 일종의 보복 행위로 정당한 자위권으로 행사한 그것이 아니고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드론을 보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첩사 내의 육사 독주 그리고 특정 지역 배제, 국회의원 사찰에 대한 회견입니다. 다음은 아직도 무소불위의 군 권력기관으로 기능하면서 국회의원 사찰 불법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방첩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첩사는 국군 전체의 보안 및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기관으로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3군이 골고루 배치되어야 각각의 임무 수행 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방첩 및 보안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해외 공군 출신이거나 비육사 출신, 즉 육사가 아닌 육군 출신도 자기의 부대라는 소속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충성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무사 해체와 방첩사를 창설한 것은 방첩사 인사 시스템에서 투명성, 합동성, 민간 통제 강화라는 방향에서 제도를 개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들어서 모든 것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방첩사는 다시 육사 출신 육군 간부들의 독주판이 되었습니다. 방첩사 자체를 하나회와 같은 육사 라인이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찰실, 신원보안과 등 주요 핵심 보직은 육사 출신이거나 육사 출신으로 인정하는 자신들이 육사 출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력 자리가 되었습니다. 육사 출신들은 각종 진급과 또 진급을 위한 핵심 보직 관리에 쉽게 편입되었고 이에 반해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또 해외 공군은 각종 인사평정이나 진급에서 방첩사에 근무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도록 배제당하였습니다. 이렇듯 육사 출신도 특정 지역 출신이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방첩사에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출신은 오히려 배제되었고 차별받았습니다. 진급을 누락시키기 위해 사령부 내부 인원이었던 육사 출신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시까지 했던 것입니다. 방첩사 내부 인원마저도 믿지 못해 방첩사의 내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방첩사 외부가 아니고 방첩사 안에 근무하는 직원, 관료, 군무원과 연관 장교들에 대해서까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이것은 신원보안과 실무자들에 의해 관리되었고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관여된 간부는 김모 대령, 박모 중령, 김모 중령입니다. 이 중에 김모 대령은 호남 출신 장군들 명단을 따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자력표에서도 출신지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출신 고등학교를 기록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 본부의 방침과도 전혀 다르게 인력 관리를 해오면서 방첩사 내부에서조차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하는 행위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임했던 간부들은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간부들이라 낙인 찍고 배제하였습니다. 수시로 민주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였고 그 의심받는 연관 장교들에게 군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서 상부에 동향보고를 하였고 그 동향보고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인사검증팀에도 파견되어 특정 지역 출신과 이전 정부 근무자들은 철저하게 진급해서 배제시켰습니다. 첩보 수집은 방첩사령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육본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번 삭제하면 결코 복구할 수 없는 국방 보안매를 통해서 사령부에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였고 또 관리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여한 간부들은 박모 대령, 나모 대령, 안모 대령, 진모 대령 등입니다. 중령급 이하에서도 이모 중령, 김모 소령 등이 윤석열 임기 말까지 군 내부 군 블랙리스트 작성에 긴밀히 관여됐습니다. 이러한 방첩사의 주요 정보 활동과 감시의 결과물은 안보실 현황 대응 TF를 통해서 최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군과 관련해 민간인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습니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한 뒤 조사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찰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민주당 의원들을 탄압하려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서 기획총괄과 신원보안과가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일에는 김모 준장, 유모 대령, 김모 중령, 이모 중령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첩사 내부의 블랙리스트는 육사라인이 장악한 감찰실 신원보안과 실무자들과 기획관리실 인사관리과를 통해 작성되고 종합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감찰실 신원보안과 역시 육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부대 방문 인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방첩사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전환하는 것입니다. 과거 기무사 해편 후 안보지원사 창설 사이 해당 부서가 개인정보법 위반, 군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려 했으나 육사라인인 박모 대령, 이모 중령 등이 표면상 기능만 남겨둔다, 별거 없다 하는 논리로 존치시켰습니다. 여기에 관여된 간부는 사령관을 비롯해 장모 준장부터 김모 소령 등으로 국회의원 사찰부터 내란 시 구금시설 확인까지 전 사령부가 동원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방첩사가 군인을 넘어 민간인, 특히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찰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첩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의 권력을 군이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던 시도로서 명백한 헌정질서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당연히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형법, 군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모의 및 내란 예비죄, 군 보안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 민간인 및 정치인 사찰로 군 형법 및 군 보안 업무 훈령 위반, 군 내부 사조직 구성 및 공모한 군 기강 문란 행위로 중대한 위법 행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방첩사의 기강 문란과 위법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는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내려오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것 바로 12.3 비상계엄입니다. 방첩사는 12.12, 5.18에 이어 12.3 내란까지 대한민국 쿠데타 3관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첩사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방금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위원과 함께 국민의힘에 의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내용은 박선원 의원님과 최현일 의원님께서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의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5일 전국에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 다발 검증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불법 현수막을 개첩하였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그에게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 공작이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에게 헌금을 자택에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혔고 근거를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입건이나 조사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문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현수막은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 찍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 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유포, 확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허위 현수막 개첩은 비열한 공작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일동. 네. 네, 서울 강서병 한정혜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명예훼손까지 저질러가면서 프레카드를 개첩했습니다만 국민들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여론은 이미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우리는 추경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7월 3일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거짓을 또 왜곡 사실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이진수 방통위 위원장 하드디스크 파쇄 관련 브리핑 하겠습니다. 방통위를 증거인멸본부로 만든 이진숙 위원장을 당장 수사하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130여 개를 몰래 파쇄하려다 들켰습니다. 계약서도 지출 증빙도 없이 대금은 현금 또는 부품 회수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을 넘어 증거인멸입니다. 마침 윤석열 내란 특검이 막 시작된 때에 대규모로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려고 했던 것 역시 언론 장악, 불법 사찰, 부당 지시 등을 확인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됐다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공문 하나 없이 대량의 기록을 파쇄하는 것이 위원장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자가 범인입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왜 몰래 파쇄하라고 지시했겠습니까? 사법당국은 당장 누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수사에 나서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벌인 작태를 모두 밝혀내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행동하는 사회연대 경제인 엑스액트 공동추진위원장 이기대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사회연대 경제의 토대를 심각하게 흔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정권이 끝나기 직전에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언론, 전문가가 함께 만든 공적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운영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 대한 표적감사와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과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행동하는 사회연대 경제인은 누가 진실을 탄압하는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파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2주 만에 1,093명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시청자 미디어재단 최초로 이사장에게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사회연대 경제특별위원회 이승석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황영 이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셜브릿지 협동조합 나현홍 이사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이사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임동준 활동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발언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이사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입니다.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빠띠가 개발하고 함께 운영했던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 내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빠띠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를 산정했고 목적 외 방식으로 사용했다며 환수금과 제재 부과금 300%를 합쳐 7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빠띠는 단 한 푼의 인건비도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문제 삼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 단가는 사업의 책임자인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빠띠에게 협약부터 감사까지 동일하게 안내하고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빠띠는 이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해 모두 인건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팩트체크 내 사업을 집중 감사한 후에 기준을 변경해 빠띠의 인건비 책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빠띠는 감사 과정에서 인건비 책정 과정 및 지급 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빠띠의 소명을 무시했습니다. 부당한 감사이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빠띠는 2017년 서울시와 함께한 민주주의 서울,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한 광화문 1번과 열린 소통 포럼 등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을 펼치는 많은 시민사회,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도 같은 믿음으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 사업의 기반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민간협력의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방통위는 특정 사업을 표적 감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준을 돌연 변경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간접 보조 사업자에게 사업이 끝난 뒤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믿고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묻습니다. 그 당시 팩트체크 내 사업에서 사용한 기준을 몰랐습니까? 인건비 항목이 모두 인건비로 사용되었음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감사관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법적으로 타당함이 증명되었습니까? 기존 기준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간접보조금 사업자에게 환수금, 제재 부과금 300%, 수사 의뢰까지 했다면 결정과 관리의 책임이 있었던 방통위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빠띠는 방통위의 감사에 앞서 민간협력의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12년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 크루 사기 사업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성평등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한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 출범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범식 하루 뒤 당시 여당의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 하나로 문제 사업이 되었고 하루 만에 여성가족부는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이 일은 빠띠만의 일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협약을 진행한 민간협력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중단되거나 이미 끝난 사업이 근거 없는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지난 정부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정권은 갈라치고 입을 틀어막고 처단하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상대로 행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협력 파괴와 행정폭력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폭력에 공권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부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뒤 감사를 개시하고 기준을 바꿔 없는 문제를 만든 후 환수금, 제재 부과금 300%, 수사 의뢰까지 이른 방통위의 감사와 처분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과오입니다. 빠띠는 방통위가 스스로 부당한 처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용해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은 바뀌었지만 내란 세력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거짓 뉴스로부터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팩트체크 내 사업을 운영했던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적감사를 진행해 무려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를 먹고 자랐던 내란 세력이 팩트를 검증하려고 하는 눈엣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꾸민 정치적 모략입니다. 이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백한 표적 감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2021년 종결된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종결 당시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재감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팩트체크넷 사업은 빠띠를 포함해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고 총 5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빠띠가 사용한 사업비는 총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직 빠띠만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0월 10일 국회 가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업의 편향성을 들먹이면서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사업을 매도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는 팩트체크 결과물 169건, 계획 대비 달성률 163%, 팩트체크 교육 수강 인원 1,400여 명 등 본 사업이 팩트체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방통위원회의 2021년 결과보고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으로 표적감사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둘째, 인건비 기준을 사업 종료 후 새롭게 제시해서 없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방통위가 문제를 삼은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빠띠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였고 방통위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체결한 사업 운영 협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세출 예산 집행 지침,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2021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른 것으로 소프트웨어 용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3년 재감사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차례의 보고와 평가 그리고 감사를 받았고 아무런 지적 없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을 사후적으로 제시해서 없던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과 방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감사는 2023년 12월에 종료했고 결과는 2024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빠띠가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과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는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통보는 무려 14개월이 지난 2025년 3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시기였습니다. 결국 방통위의 움직임 뒤에는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팩트체크를 정권 연장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표적감사는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전현직 방통위원장들이 충실하게 그 지침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내란을 거치면서 목도했듯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팩트체크는 이런 허위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특히 팩트체크넷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플랫폼으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이 과정에 대한 내란 세력의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누누이 말했듯이 정권 교체는 내란 종식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민주주의에 대한 내란 세력의 공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빠띠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국회 및 사회연대경제계와 힘을 모아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철회시키고 내란 세력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만행들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허위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팩트체크넷에 대한 정치 표적 감사와 부당 제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사진 한번 주시죠. 내려가 있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에서 정부의 무공해차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해서 항의하는 기자회견 준비했습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장마가 시작됐는데 비가 안 오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몇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세상인데요. 우리나라 기후 대응을 위해서 특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은 무공해차 보급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저희 정부가 무공해차 보급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는데요.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그러한 노력과 배치되는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에 축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의정부 갑의 박지혜 의원이고요. 오늘 수원의 염태영 의원님 그리고 대전의 박정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무공해차 관련 지원 등 기후에너지 예산 복원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합시다. 2025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확대를 포함한 이번 추경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이자 기회 앞에 서 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무공해차 예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총 예산 대비 22.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 경쟁력인 상황에서 미래 산업인 무공해차 사업 감액은 글로벌 경제 전쟁 흐름 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무공해차 사업 관련해서 무려 5,300억 원의 감액안을 제출했다. 특히 그중에 전기 자동차 보급과 충전기 사업 감액분은 4,500억 원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NDC 수송 부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는 총 420만 대가 보급되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58만 대를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목표에 한참 모자란 34만 대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2차 추경안에는 이마저도 포기해 6만 4천 대를 더 줄이겠다는 감액 추경안이 제시되고 있다.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단가를 100만 원씩 낮추는 것을 근거로 420만 대 보급 목표를 위해 단가를 줄이는 대신 지원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추경안은 단가도 줄이고 보급도 줄이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모임 비상은 환경부가 이처럼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의 주무부처로서 단순히 목표를 낮추기 전에 지자체가 전기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은 수송 부분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급 예산 및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기후에너지 사업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 또한 비상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안의 기후에너지 관련 사업 내역인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전력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4세대 태양전지 실증 사업도 면밀히 살펴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되는 내용은 나눠드리는 보도자료의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증인도 핵심 자료 제출도 없는 부실 검증과 깜깜이 청문회로 전략했습니다. 해명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고 제출 자료도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짜 검증을 위해 국민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탈북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월 450만 원의 수익을 낸다는 설명을 현실을 아는 국민과 농민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빠 찬스로 국제학교와 미국 유학을 떠난 아들 학비에 대한 해명 역시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겼습니다. 출판 기념회와 경조사, 장모 증여 등 객관적인 소득신고 자료가 없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후보자는 논두렁 시계식 프레임만 가지고 변명을 반복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은 해소됐다며 인준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는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정치적 독선이며 제2의 조국 사태를 재현하는 길일 뿐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핵심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 앞에서 떳떳하게 청문회를 받으십시오. 그거조차 할 수 없는 후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방사선 오염 물질을 폐수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배수로를 건설해 핵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특이한 동향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야당 시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 기구의 안정성 기준에 맞춰 방류되었으나 끊임없이 괴담 수준의 선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 제약을 선택한 것,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험하는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유하기 바란다며
각종 집회와 단식 투쟁을 통해 국민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거짓 선동과 의혹 제기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겼고, 이는 국내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소비 촉진을 위해 1조 5천억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낭비되었습니다. 북한 예성강 핵 폐기물 방류와 관련 현재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 중 우라늄은 빠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사 주기도 1년에 2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강과 서해안 일대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검사 주기도 상시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1994년에 NPT를 탈퇴했고 2009년 이후로 사실상 핵 사찰이 중단되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위협과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험에 대해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입장과 함께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입니다. 중간에 시간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중심인데요. 오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온 분은 신용환 교수입니다. 충북 도립대 총장 임명 의혹과 명태균과 관련된 문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회 안전위원회 이광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 도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된 심각한 의혹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명태균 게이트 핵심에 있는 김영수 국회의원과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 총장 그리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이의 오랜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고양시 일산을의 김영선, 고양시 덕양을의 김용수 두 사람은 고양시의 다른 지역구에 출마했고 2009년 김영선 의원이 글로벌 파이낸셜 포럼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김용수 전 총장은 사무총장으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나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후 2020년 김영환 지사가 고양시 총선 고양시 병입니다. 출마할 당시 김용수 전 총장이 선대위에 관여했지만 낙선했고 김영환 지사는 2022년 충청북도 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되고 2023년에는 김용수를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2년 10월 1차 충북도립대 총장 공모를 했고 김용수 총장도 응모했었지만 응모자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재공모를 하고 이 과정에서 김용수 전 총장도 다시 공모에 응모하고 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차 탈락자가 2차에 다시 응모해서 총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김용수 전 총장이 충북도립대 총장 재임 중에 국비지원 예산으로 가족과 함께 초호화 워크숍을 다녀온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과 횡령 의혹으로 국민의 혈세가 사적 이익에 쓰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김영환 지사에게 윤석열 캠프 합류를 자문했고 김영환 지사는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되어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도립대 총장 재공모 과정에서도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를 통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청탁을 넘어서서 국가 공직임명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정의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은 김용수 전 총장 수사 이후 명태균, 김영선, 김용환 등 특검 대상 인물과의 연계 정황 발견 시 특검의 자료를 제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와 검찰, 경찰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이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권력, 사유와 측근 인사비리, 부패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국회 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악마하려는 시도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정치쇼로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눈을 감고 그리고 귀를 감고 오로지 후보자를 조롱하던 모습 그대로의 재방송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는 파행시켜 놓고 법 위에 존재인 양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언론 플레이를 벌였습니다. 민심을 빙자해서 자신들만의 청문회를 열어놓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만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악마해서 국무총리 인준을 막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정상화를 막으려는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느 세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26일, 27일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찬성한다는 답변이 40%에서 50%대까지,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8% 내지 14%가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적합도가 20%대였고요.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30%대 적합도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자료 보십시오. 예, 이거는 한국갤럽이고요. 여러분들 한쪽은 한국갤럽, 한쪽은 한길리서치입니다. 리얼미터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5군데 여론조사를 보시면 언론인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국민의힘 후보자 인준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인준안은 그야말로 문제가 많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의 첫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8대 36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인준을 거부하고 민심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민심은 어떤 건지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주진우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면서 국민청문회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는 세력 국민의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준을 반대할 명분도 그리고 염치도 그리고
자격도 없는 자들의 못돼 먹은 억지이자 적반하장입니다. 강북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청문회를 연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의도한 대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후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최근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준비된 총리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검증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최고의 적임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민석 후보자는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김민석 후보자 인준 반대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공천했던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 복원해야 됩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국무총리 임명을 마무리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펼쳐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시대 요구, 국민의 요구를 준엄하게 듣고 그 요구에 따르는 길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 동참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민심을 왜곡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생명 안전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지난주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 27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P4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하청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불과 1년 반 전에도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 참사는 결코 우연도 돌발도 아닙니다. 석고보드로 덮인 계구부에는 추락 방지 난간도 경고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미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삭기에서 쏟아진 흙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흙을 쏟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아래에는 신호수 1명만이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사람이 1명뿐인 구조는 너무나 위험했고 결국 노동자는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기업의 태도와 반복되는 구조적 무책임이 만든 참사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아직도 사람의 목숨이 하청과 외주 뒤로 밀려나 있습니까? 왜 공사기간에 맞추는 일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죽음은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집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삼성물산 및 현대건설 두 현장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둘째, 이번 사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셋째, 원하청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십시오. 넷째, 피해자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법은 있으나 생명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 개혁에 나설 때입니다. 죽지 않고 퇴근할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